천년된 사원 하나를 두고 왜 두 국가는 전투기까지 띄우며 피해 전쟁을 벌이는 것일까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캄보디아 땅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태국을 응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넘어 이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납치 사건과 인신매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과거 1904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 대륙은 영국과 프랑스라는 거대한 제국주의 세력 사이에서 치열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를 보호국으로 삼아 세력을 확장하던 프랑스는 인접한 태국, 즉 시암 왕국과 명확한 국경선을 획정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이때 두 나라는 지형지물을 이용한 아주 상식적인 국경 획정 원칙에 합의를 하죠. 바로 댕렉 산맥의 가장 높은 능선을 따라 빗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흐르는 분수령을 국경으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합리적인 원칙대로라면 해발 500m가 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세워진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자연스럽게 태국의 영토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사원이 위치한 지형 자체가 태국 쪽에서는 완만한 평지로 이어져 접근이 쉽지만 캄보디아 쪽에서는 거의 직각에 가까운 가파른 절벽을 타고 기어 올라와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두 나라의 운명과 역사를 뒤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근대적인 측량 기법과 지도 제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태국 정부는 프랑스 측의 제안에 따라 지도 제작의 모든 정원을 프랑스 지리학자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1907년 프랑스 지리학자들이 제작하여 태국 측에 전달한 이른바 1호 지도는 합의된 분수령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원 전체를 캄보디아 영토 안으로 쓱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프랑스는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캄보디아의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묘한 술책을 부린 것이었죠. 문제는 태국 관리들이 당시 이 지도에 치명적인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태국은 이 지도를 공식적인 국경지도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 행정 업무에 수십 년간 그대로 사용하며 국제사회에 이 지도를 인정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 찰나의 침묵과 행정적 실수는 훗날 끔찍한 피바람을 몰고 올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953년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오랜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하자 태국은 즉시 군대를 파견하여 사원을 점령하고 태국 국기를 개양하며 실효 지배를 시작합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인 크메르 제국 시절 지어진 사원이니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와야 할 땅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프랑스가 남긴 그 지도를 강력한 법적 무기로 손에 쥔 캄보디아는 이를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영토 침범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결국 1959년 캄보디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에 태국을 정식으로 제소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정글 속에 숨겨진 이 작은 고대 사원을 둘러싼 갈등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프랑스가 제작하여 양국이 합의한 지도가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라고 주장했고 태국은 지형적인 분수령 원칙이 우선이며 지도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일 뿐이라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판결을 내놓습니다. 비록 지도가 지형적 원칙에 어긋나게 제작되었더라도 태국이 5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지도를 아무런 항의 없이 수용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를 부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이 법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금반원의 원칙이었죠. 태국은 비통함과 억울함 속에 눈물을 머금고 사원에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왕실과 정부는
언젠가 반드시 이 신성한 땅을 되찾겠다는 비장한 맹세를 국민들 앞에 남기며 국경선에 거대한 철조망을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년 넘게 이어져 온 피해의 역사, 그 거대한 서막이었습니다. 1962년의 판결 이후 수십 년간 겉으로 평온해 보이던 국경지대는 2008년 다시 한번 거대한 폭발음을 내며 깨어납니다. 바로 캄보디아 정부가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단독 등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태국 국민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고대 문화유산 하나를 인정받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고 싶었던 과거의 굴욕적인 상처를 정면으로 후벼파는 행위이자 자신들의 영토를 도둑맞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태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노란 셔츠와 빨간 셔츠로 상징되는 정파 간의 극심한 내분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었죠. 이때 정치인들은 분열된 민심의 화살을 외부의 적에게 돌리기 위해 이 국경 분쟁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사원 건물 자체는 캄보디아 땅일지 몰라도 그 주변을 둘러싼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약 4.6제곱킬로미터의 드넓은 땅은 여전히 태국이 실효 지배하는 명백한 자신들의 영토라고 선언하며 국경에 전개 특전사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을 전격 집결시킵니다.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역시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영토권을 굳히고 내부적인 지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최전방 정글 깊숙이 다연장 로켓과 중화기를 전진 배치했죠. 결국 2011년 2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경 수비대 간의 우발적인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발의 포탄이 서로의 진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어지는 처절한 소모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종군 기자들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포탄의 비 때문에 약 5천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정든 집을 버리고 산속 동굴이나 급히 마련된 콘크리트 벙커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평화로운 관광지였던 천년의 고대 유적지는 어느새 살기 등등한 최전방 고지로 변해버렸고 유네스코가 보호하려던 사원의 벽면에는 현대식 화기에 단흔히 깊게 박히는 비참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양국 정부는 서로가 먼저 도발했다며 비난을 퍼부었고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대응을 수개월간 이어갔습니다. 특히 태국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워 캄보디아군의 포병 기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국경 인근에는 수십 대의 최신형 주력 전차가 기동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고 하늘에서는 24시간 내내 정찰기와 헬리콥터가 비행하며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캄보디아 또한 지형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절벽 위 요새를 사수하기 위해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국제연합과 주변국들의 거듭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불붙은 민족주의의 광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다시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최첨단 무기가 동원되는 안보 위기입니다. 태국은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강력한 공군력을 과시하며 상대의 길을 꺾어놓습니다. 특히 F-16 전투기가 국경 상공을 가르며 초계 비행을 하는 모습은 캄보디아군을 압박합니다. 굉음을 내며 비행하는 이 전투기들은 언제든 적의 포병 진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죠. 실제로 태국은 정밀 유도 폭탄과 자국산 첨단 드론 시스템까지 가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캄보디아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대공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사납게 으르렁대다가도 어느 순간 총성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에 앉습니다. 이것은 양국 모두 전면전으로 치닫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휴전은 언제나 살얼음 반 위를 걷는 듯 불안하기만 합니다. 최근 국제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왜 캄보디아가 아닌 태국을 지지하는지 드러났습니다. 그 핵심에는 캄보디아 국경지대를 장악한 추악한 국제 범죄 조직과 납치 사건들이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국경 너머에는 이른바 KK파크와 같은 대규모 불법 사기 기지들이 번져 있죠. 이곳에서는 젊은이들을 고수익 취업으로 유혹해 납치 감금하고 사기에 강제로 동원합니다. 태국은 범죄 집단으로부터 자국민과 외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목숨 건 작전을 수행합니다. 반면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 기지들을 묵인하거나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자국민이 납치되는 비극을 목격하며 캄보디아에 분노하고 있죠. 많은 나라가 태국을 응원하는 이유는 태국이 범죄 조직과 맞서 싸우며 치안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인 구도 또한 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경제와 안보 모든 면에서 중국의 자본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태국은 미국과 오랜 시간 혈맹 관계를 유지하며 민주주의 진영의 보루 역할을 해왔죠. 서방은 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캄보디아보다 신뢰할 수 있는 태국이 주도권을 쥐는 게 유리합니다. 지도 한 장에서 시작된 전쟁은 이제 인권과 범죄,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형의 원칙을 무시한 채 그려진 120년 전의 지도 한 장은 결국 수만 명의 이재민과 무고한 희생자를 낳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가 캄보디아의 법적 정당성보다 태국의 행보에 더 뜨거운 지지를 보내는 현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가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과거의 국제법은 종이 위에 그려진 경계선과 낡은 기록만을 근거로 판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는 영토의 크기보다 그 땅 위에서 국가가 실천하는 도덕적 가치와 인권 보호의 의지를 더 무겁게 평가합니다. 아무리 유서 깊은 유적지를 품고 있다 한들 그 땅이 범죄의 소굴이 되고 무고한 이들의 눈물이 흐르는 곳으로 방치된다면 그 어떤 소유권도 도덕적 정당성을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지독한 국경 분쟁의 본질은 누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나라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끝까지 추적해 지켜내겠다는 국가의 강단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의 차이가 오늘날의 외교적 승패를 가르고 있는 셈입니다. 태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응원은 단순히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국가적 자존심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지도는 사람이 그리지만 그 땅의 가치는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정의로운 발걸음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날카로운 철조망이 걷히는 날은 단순히 땅의 주인이 결정되는 날이 아닐 것입니다. 범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이 평화를 되찾을 때 비로소 천년의 사원도 진정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숨겨진 전쟁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